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 중이던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합니다. 사실 중국은 국공내전의 혼란을 수습하고 평화를 되찾은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수뇌부들이 참전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만약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된다면 중국은 대만과 한반도 양쪽에서 위협을 받을 것이라 판단했죠. 결국 10월 5일 중공군의 참전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북한을 돕기 위해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걸었고, 군의 명칭도 인민지원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1950년 10월 중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은 기민하게 한반도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진 중 벌어진 전투에서 소수의 중국 군인들이 잡히기도 했지만 유엔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 부대도 아닌 몇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대규모 부대는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중공군은 주로 야간의 산악제형을 통해 한반도 내부로 침투했는데, 기갑전력과 같은 대형 물자 위주로 운영되던 유엔군은 주로 큰 길 주변으로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공군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바이러스처럼 전선 내부의 모든 중공군 부대의 침투가 완료되자 이들은 일제히 총공격을 실시하여 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을 포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이 처음 출현한 날은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을 도하한 지 이틀째 되는 10월 25일, 중공군은 진격하는 국군 부대의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국군 장병들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정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전투가 벌어지자 북한군의 마지막 저항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은 포로를 획득하게 되는데, 포로가 중공군인 것을 알게 되자 초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적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했으며 이 때문에 북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중공군의 공격에 국군과 유엔군은 운산, 온정리 일대를 내주고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였으며 10월 29일에는 초산으로 진격 중이던 국군의 퇴로가 차단되며 끝내 철수를 개시하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곧바로 진격작전을 전면 중지시켰으며 국군과 유엔군은 청천강선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한편 동부전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전투로 알려진 장진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진호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개마고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10배 많은 중공군의 포위망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미군은 전멸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살기 위해 중공군의 십자포어를 뚫으며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퇴각하는 유엔군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영하 30도는 가볍게 웃도는 장진호의 추위였는데요. 이때 얼마나 추웠는지 총알에 맞아 피를 흘려도 그 피가 금방 얼어버려 자연적으로도 지혈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추위로 인해 총알이 격발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사수들은 총이 얼지 않기 위해 몇 분마다 한 번씩 총을 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추위는 중공군도 피할 수 없었는데, 동계 보급품이 미군보다 훨씬 열악했던 중공군은 전투로 인한 사상자보다 동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양말조차 지급되지 않아 헝겊으로 발을 싸던 발사기를 사용했죠. 낯선 지형, 강추위, 절대적 병력 열세, 포위 기습 공격 같은 악조건 속에서 미군은 흥남항이 있는 함흥까지 110km를 걸어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중공군은 미 해병 철수를 막기 위해 대규모 추가 병력을 투입했고, 미군은 계속 전투를 벌이며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철수작전을 지휘하던 미 해병대 1사단 올리버 스미스 장군은 이때의 작전을 두고 우리는 후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격 중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12월, 장진호를 비롯한 함경도 일대에서 후퇴하던 미군은 추위와 중공군의 공격을 뚫고 흥남항에 모두 집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후퇴하는 대규모 철수작전, 흥남철수작전을 실시하죠. 이때 흥남부대에는 10만여 명의 피난민도 몰려 있었는데, 미군은 처음에는 이 민간인들을 구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한국군 장교들이 피난민을 버리고 간다면 차라리 우리가 데리고 육로로 후퇴하겠다라며 반발했고,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통역을 맡았던 현봉화 고문이 간절히 호소한 끝에 결국 모든 피난민들을 태우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10만여 명의 병사들과 10만여 명의 피난민, 그리고 차량 18,422대를 포함한 35만 톤의 군수품을 싣고 흥남을 떠난 이 철수작전은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약 열흘간 진행되었습니다. 철수작전이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이 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리게 되고, 작전 성공 보고를 받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박한 피난길 중에 비좁은 배에서는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마지막 수송선이 흥남을 떠나자 해군 호위함들은 미처 들고 가지 못한 보급품들을 중공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흥남부대의 항구시설과 함께 모두 폭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25일 중공군은 흥남을 접수합니다. 중공군의 폭풍 같은 반격에 북진 통일을 눈앞에서 놓친 국군과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후퇴합니다. 이때 소련 공군도 본격적으로 출격하여 중공군을 돕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신 미그 전투기를 앞세운 소련 공군이 합세하면서 완전한 제공권 장악에 차질을 빚습니다. 이때 소련 공군기들은 북한군이나 중공군처럼 위장해서 투입되었으며, 소련군 조종사들도 무전시 중국어로 통신하게끔 훈련을 받았습니다. 1951년 1월 거침없이 내려오는 중공군과 북한군에 의해 전세는 또다시 공산군의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어렵게 되찾은 서울마저 내주고 굴욕적인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피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행히 서울 시민은 이미 서울을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늦게 서울을 떠나는데 이승만은 전쟁 초기 서울 시민을 피난시키지 못한 점을 회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력하게 밀고 내려오던 중공군도 수원, 강릉선에서 진격을 멈추게 되는데 너무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보급선이 길어져 버린 것이죠. 중공군의 진격 중단에 대해 김일성은 계속해서 진격해야 한다고 입을 털었지만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와이는 현재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고 여기서 더 내려가다간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당할 수도 있다며 김일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싶으면 당신이 북한군을 이끌고 공격하시오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 당시 북한군은 이미 오랜 전투로 싸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펑더와이의 일갈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1951년 3월 말에 이르러 전선은 38도선 부근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또다시 유엔군과 공산군은 38도선을 두고서 대치하게 됩니다. 중공군은 예상보다 훨씬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한반도 깊숙이 들어온 이상 북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받아야 했는데 북한 지역은 유엔군의 폭격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려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렸죠. 또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미군 B-29 폭격기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으며 특히 전략적 요충지이자 석유 보급로 역할을 하던 원산의 경우 미군 전략 폭격의 대표적인 타깃이 되었습니다. 원산은 1951년 2월부터는 아예 원산항 자체가 유엔군에 의해 봉쇄 조치되었으며 그날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폭격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폭격으로 인해 원산 폭격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행정기구는 이미 마비되었고 생활터전과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해진 상황. 남한은 대한 적14.3안의 노력만으로 수많은 피해를 모두 감싸 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엔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유엔은 긴급 구호기구를 설치하여 식량 배급과 의료시설 지원, 교육시설 지원, 피난민 구호 사업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35개국의 적14사를 비롯한 비정부 기구도 다량의 의약품과 구호물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차후 한국의 전후 복구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1951년 4월 중공군은 70여만 명의 병사들을 동원한 충계 대공세에 들어갑니다. 이 공세의 현리 방면에서는 국군 3군단이 패주하기도 하지만 용문산 전투에서 깊숙하게 들어온 중공군을 포위하여 8호 일대에서 일대 섬멸하는 등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철저하게 분쇄합니다. 같은 시점 중공군의 대반격이 시작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메가더는 만주 지역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그와 동시에 대만의 국민당 정부도 중국 본토에 상륙시켜 이 전쟁을 더 큰 전면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로 메가더는 트루먼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전부터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백악관과 잦은 의견 충돌을 빚은 메가더는 결국 총사령관에서 해임당하게 됩니다. 메가더의 후임으로는 사고로 사망한 월트먼커 중장을 대신해 미 8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매튜 리지웨이가 임명되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약 1년째 이제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두 힘이 맞붙게 되고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화되어 가는데 과연 이후의 전쟁 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